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년 7월 31일 국내 언론 연합뉴스와 중앙일보 등은 일제히 연말 전력화 예정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I의 실물이 처음으로 국내 취재진에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일부를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론적으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쓸 때마다 한 달러 약 1,500원의 전기값만 들고 탄약이 필요 없으니 군수 지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동시에 수KM 떨어져 있는 500원짜리 동전도 뚫을 수 있는 정확도와 출력을 갖췄다는 게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방위사업청의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값싸고 소모품 개념인 무인기가 창이라면 탄약이 필요 없어 무한대로 쏠 수 있는 레이저는 가성비 방패인 셈이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이 앞다퉈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배경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레이저 무기 시연에 성공했다는 뉴스에 대해 가장 빠르게 반응한 나라들 중 하나가 바로 인도였습니다. 인도계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 유레이진 타임즈는 바로 다음 날인 8월 1일 연합뉴스를 인용하며 대한민국이 비행 중인 무인기를 대상으로 첨단 레이저 무기를 발사하여 격추에 성공했다 고발 빠르게 보도한 것입니다. 유라시안 타임즈는 해외 언론답게 대한민국이 자체 기술로 첨단 레이저 무기 개발에 성공한 것이 향후 국제역학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30일 무인기 격추에 성공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I은 아직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도 노출하고 있지만 유라시안 타임즈는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계 언론 유레이진 타임즈가 게재한 기사부터 번역해 본 뒤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30일 대한민국 방위사업 청 DAPA은 적의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신형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다고 발표하고 실제 목표물을 타격하는 능력까지 선보였다. 한국 현지 언론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자단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신형 레이저 무기를 대중에게 공개한 최초 사례이다. 이번 시연 행사는 서울에서 남서쪽으로 108km 떨어진 태안군 소재 국방과학연구소 ADD 안흥시험장에서 진행되었다. 시연 과정에서 DJI 펠럼 팬텀사 소형 쿼드콥터가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탑재한 강렬한 인상에 짙은 녹색 컨테이너로부터 약 1km 떨어진 해안가 위를 맴돌고 있었다. 해당 드론은 레이저 무기가 작동한 지불과 수초 만에 화염에 휩싸여 격렬하게 요동치며 20m 떨어진 인근 해안 건물 옥상으로 곤두박질쳤고 결국 굉음을 내며 파괴되고 말았다. 이번 시연은 3차례의 실사격 시험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운송용과 비슷한 크기의 컨테이너에 탑재된 레이저 무기 시스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향성 에너지 빔을 발사하여 목표물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 컨테이너 내부에서 3명이 작동시킨 해당 시스템은 눈에 보이는 빛이나 귀에 들리는 소리는 일체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이었던 드론이 레이저에 노출된 이후 무력하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누구도 레이저 무기의 아유효성을 부인할 수 없었다고 연합뉴스 기사는 설명했다. 이 레이저 무기는 광섬유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레이저 빔으로 작동한다. 해당 레이저 빔은 대상의 표면을 섭씨 700도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여 배터리 같은 내부 부품들을 효과적으로 파괴시킨다. 한국 관계자들은 이번에 공개된 신형 레이저 무기의 정확한 재원을 공개하는 것은 자제하면서도 해당 레이저 무기가 100kW 미만의 력에 10km 미만의 사정거리를 자랑한다는 사실은 확인해 주었다. 이달 초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DAPA은 해당 레이저 시스템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부터 3전 배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신형 레이저 무기 개발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미국, 이스라엘, 영국과 함께 레이저 무기의 실전적 사용 영역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선택된 국가들만이 리그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레이저 무기라는 최첨단 기술의 배치를 통해 국방 능력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북한 무인 항공기에 의한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서 레이저 무기의 효용성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레이저 무기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북한 무인기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다. 2022년 12월 북한이 띄운 5대의 무인기에 의해 한국의 영공이 뚫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단 1대의 드론도 격추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강력한 방공망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전보다 강화된 방공 시스템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새로 개발된 레이저 무기 시스템은 특히 드론에 의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블라크 L로 알려진 이 레이저 무기는 발사할 때마다 소요되는 비용이 한국 돈으로 약 2억 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비용 효율성이 뛰어나며 소형 무인 항공기 UAV에 정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 첨단 시스템은 스타워즈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야심찬 레이저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방위사업청 DAPA 협력하여 만든 제품이다. 6월 말 방위사업청 DAPA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라 7월 11일부터 새로운 레이저 무기의 생산이 시작되었다. 7억만 달러, 한화 960억 규모의 계약이 이행되면 2024년 후반부터 한국군의 레이저 기반 대공 무기 블록1이 인도될 것이다. 한국군의 인도될 레이저 기반 대공 무기 블록1 시스템의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6년까지 인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처럼 위협 정도가 더 높은 목표물들도 파괴할 수 있도록 레이저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결과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공 방어 능력은 혁신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세우고 있는 장기 비전에는 우주에 레이저 무기를 배치하여 원하는 목표물을 공격하는 능력도 포함되는데 만약 실현된다면 한국 기술력의 상당한 발전을 비미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레이저 무기는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터키, 이란,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같은 국가들이 지향성 에너지 무기 DW를 개발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다. 올해 초 영국은 통상 한 발당 13달러 미만의 비용이 드는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드래곤파이어 DRAGONFIR의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미국 역시 해외 주둔 기지를 드론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 쌍의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배치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 DW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해당 기술을 습득한 국가들에게 군사적, 경제적 역학관계를 대단히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있다. 미국 소재 유명 싱크탱크인 랜드 R&D 연구소는 경쟁 국가들이 지향성 에너지 무기 DW에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만약 관련 기술이 성숙해진다면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한 나라들이 현대전에 요구되는 군사적, 경제적 이해 관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통제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통해 대한민국은 눈앞에 직면한 북한 무인기의 위협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첨단 군사기술 개발의 최전선에 서는 나라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만약 첨단 레이저 기술이 한국인들의 계획대로 성숙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면 한국은 관련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보다 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2024년 8월 1일 인도계 언론 유레이진 타임즈가 대한민국이 개발한 레이저 기반 대공무기 블록1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번역해보았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는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터키, 이란,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같은 국가들이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이스라엘, 영국 정도에 불과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 나라들은 일부 선택된 국가 그룹이라고 물릴 정도로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되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 DW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라시안 타임즈는 이번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I 실사격 테스트 성공으로 대한민국 역시 일부 선택된 국가그룹의 일원이 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개발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I에도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점들이 여럿 있는데 유라시안 타임즈는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의 출력은 20kW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는 100kW 미만이라고 짧게 서술하고 있지만 사실 20kW와 100kW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북한에서 발사되는 포탄과 박격포 등을 뚫으려면 최소 100kW 정도의 출력은 필요하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적의 항공기나 탄도미사일 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300kW의 출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이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의 출력 20kW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개발을 맡은 국방과학연구소 서용석 수석연구원이 향후 300kW 출력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다 중고도 무인 정찰기 MUAV 등 다양한 플랫폼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잠옷 기대가 됩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은 구름이 많거나 반대로 햇빛이 너무 강해도 표적을 제대로 탐지 및 추적하지 못하는 등 기상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한 번에 한 개의 목표물에만 대응이 가능하다는 문제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 DW 선진국도 아직까지 전술급 유도탄을 격추시킬 정도의 출력, 즉 300kW 이상의 출력을 지닌 레이저 무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라시안 타임즈도 지적하고 있듯이 지향성 에너지 무기 관련 기술을 습득하는 나라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국제역 학관계를 통제할 수 있는 전술적, 경제적 파워를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성과만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장래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보고 투자해야 하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군은 최근 두 가지 비중 있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중국이 자랑하는 첫 중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의 일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침 8시 임무 수행 시작을 알리는 명령과 함께 병사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군인들은 이륙하는 전투기의 엔진과 불과 20m 떨어진 거리에서 굉음과 뜨거운 배기가스를 견뎌내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군인들의 움직임이 어딘지 어설프고 허술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혀 숙련된 모습이 아니라는 지적인데요. 가뜩이나 산둥함의 성능이 수준이야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미숙한 군인들의 모습까지 공개되자 수준 논란이 더욱 뒷받침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야오닝함이 1년간 개조를 마치고 시범 운항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공개한 사진들에는 야오닝함이 전날 예인선 도움을 받아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를 나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2월 28일 보수와 업그레이드 작업을 위해 조선소에 들어간 직국 1년 만의 항해였습니다. 지난해 외신들은 중국의 랴오닝함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중국이 옛 소련의 미완성 항모를 구입해서 겨우겨우 개조해 만든 그러니까 거의 퇴물로 평가되던 야오닝함이 대대적인 수리 공사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으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수리를 받아야 한다니 의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2021년부터 랴오닝함의 별명은 떠다니는 관이었습니다. 2021년 미국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세계 5대 최악의 항공모함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중국의 랴오닝함이 이 중 하나로 꼽혀 굴욕을 당했던 겁니다. 당시 세계 5대 최악의 항공모함에 꼽힌 항모들은 태국의 차크리 나루벳, 러시아의 쿠즈네초프급, 미국의 2차 대전의 레인저급 항공모함, 일본의 시나노급, 그리고 중국의 랴오닝함이었습니다. 랴오닝함이 최악의 항공모함으로 선정된 이유는 구입 단계에서부터 취역과 동시에 전력 계통에 장애가 발생해 취역 후 몇 년이나 수리와 공사를 받아야 했고 지금까지도 개선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롄 조선소에서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최근 수리를 마치고 시운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야오닝함이 시운전을 마친 뒤 훈련용 항모에서 전투용 항모로 바뀔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야오닝함의 비행갑판에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와 J-25 함재기 실물 크기의 모형도 목격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1년에 걸친 개조 작업은 랴오닝함의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닌 복잡한 업그레이드가 적용됐음을 의미한다.
제35 모형이 등장한 것은 랴오닝함 함재기 편대에 이 기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랴오닝함뿐 아니라 중국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모인 산둥함과 푸젠함에도 제35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함재기를 모형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투용인데 모형 함재기를 공개했다는 것은 여전히 사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사실 유명무실한 항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항공모함 숫자는 많지만 성능 면에서는 아직 미국 항모에 비해 취약합니다. 중국도 자국 항모가 미국에 비해 성능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미 항모와의 격차는 여전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더구나 제25는 중국이 만든 일종의 돌연변이 함재기입니다. 원형인 러시아제 수-33을 확보하지 못하자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시제기 T-10K3을 밀수에 역설계하고 제21수 27 중국 생산형의 비행 제어 시스템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 같은 출생의 비밀 탓에 제25 배치 초기부터 비행 안정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결국 중국은 최근까지도 이 전투기의 결함을 수정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치부심 끝에 중국은 최근 제25의 레이더와 전자장비가 신형으로 교체했고 미국 그라울러와 비슷한 전자전기 파생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25가 아무리 개량된다 해도 전투행동 반경을 빼놓고 보면 전체 성능에서 미국 FA-18EF보다 우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제25를 운용하는 중국의 STOBAR 단거리 이함 및 강제 착함 방식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미국 정규 항모보다 절대적 열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2022년부터 해외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에는 현존하는 최강 함재 전투기 F-35C가 한 개 비행대씩 편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 함재 전투기 FA-18EF가 4.5세대 모델인 것에 비해 F-35C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서 모든 면에서 기존 모델을 압도하는 강력한 성능을 갖춰 중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FA-18EF의 전투행동 반경이 최대 722km인데 비해 F-35C는 1100km에 달합니다. 함재기의 전투행동 반경이 넓을수록 항모 전단의 타격 범위도 커집니다. 게다가 F-35C는 공중급류가 가능해 중국 대함 탄도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중국 연안을 타격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중국이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라 불리는 것인데요. F-35C는 전투기 방공 구축함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채 중국 항모의 지근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F-35C에 탑재된 고성능 AN/APG-81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의 ESA 레이더는 최첨단 저피탐 LPI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이 레이더로 중국 전투기 군함을 조준해도 상대방이 알아채기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 항모 전단이 인지하기도 전에 몰래 접근해 치명타를 날리고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미국 링컨 항모 전단에 배속된 F-35C 전투기 12대만 동원해도 중국 항모 전단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치명타를 날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중 함재기의 역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 중국 함재기의 출격 횟수가 미국 항모의 6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항모는 증기나 전자기를 이용해 시속 250km 이상으로 급가속하는 캐터펄트 발사기를 사용하고 그 덕분에 남중국해에 순환 배치되는 레이건함은 함재기 최대 이륙 중량이 45T에 이릅니다. 반면 중국 산둥함 함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은 28T 정도입니다. 연료와 무장이 줄면 작전 반경이 짧아지고 전투력도 떨어집니다. 항모 전투력을 가늠하는 척도인 출격 횟수 측면에서 중국은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산둥함은 하루 평균 20회 정도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고 하는데 미국 니미츠함의 하루 평균 출격 횟수가 120회 정도입니다. 중국은 6분의 1에 불과하니 출격 횟수만 보면 거의 초등학생과 대학생 수준의 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래식 동력도 문제입니다. 산둥함은 자체 연료로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 정도에 불과해서
오가는 데 들어가는 연료량을 감안하면 실제 작전 기간은 7일 전후입니다. 반면 미국의 핵추진 항모는 이론적으로 수년 동안 연료 보급 없이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항모는 항모 전단 뒤에 보급함이 따라다닙니다. 랴오닝호는 작년 12월 괌 해역 훈련을 할 때 보급함으로부터 4번 기름을 보급받았다는 사실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랴오닝함을 대대적으로 보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작부터 구닥다리를 주워다가 만들었으니 대대적으로 개조를 했다고 한들 실전에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올 리 없습니다. 중국 항공모함과 전투기가 대구력을 맛보는 동안 반면 한국은 태국에서 엄청난 소식을 전해왔다. 태국 공군은 코랍 103 비행대대의 F-16을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 12대를 조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미국이 5세대 전투기 로키드 마틴 F-35 라이트닝 이 합동 공격 전투기를 태국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투기를 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태국의 상황을 잘 아는 한국의 KAI는 태국 공군의 구형 F-16 대체 전투기로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제안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새로운 전투기 조달 프로젝트에서 유력한 옵션으로 보이는 경쟁 기종과 비교했을 때 KF-21은 경쟁 기종보다 아직은 열세이긴 합니다. KF-21은 현재 프로토타입만 개발 중인 유일한 전투기니까 말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미국 보잉 F-15EX 이글 이 전투기, 로키드 마틴 F-16CD 블록 70-72 전투기, 스웨덴 사브 그리펜 EF 전투기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생산 준비된 기종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KAI는 태국 공군에 약 6,500만 달러의 가격으로 KF-21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경쟁자들에 비해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또한 다소 라팔 전투기가 후보로 떠오를 수도 있지만 프랑스제 전투기는 경공격기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태국에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J-20C 전투기와 FC-31 전투기 역시 태국 공군과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으면 참여가 금지된 러시아 역시 호환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F-21은 F-16AB ADF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공대공 전투에 주력하는 방공 전투 비행대대이기 때문에 태국 공군이 향후 조달할 예정인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태국 공군이 이미 운용 중인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더구나 KAI는 태국 공군 T-50TH 골든이글과 마찬가지로 요구에 따라 기술 이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옵션도 넣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새로운 전투기 기종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태국이 최종 KF-21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보통 독일하면 기술력의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즐비하기 때문일 텐데 철강 기업 크루프크러, 현 티센크루프는 1811년에 광학기업 자이스 GISS는 1816년에 산업기기 전문 보시비오 SCH는 1886년에 글로벌 미디어 기업 베텔스만 버털즈먼은 1835년에 창립했죠. 이렇게 10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다면 그 어떤 기업도 함부로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축적했다는 의미이고 세계 최고 기술 강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참고로 메르세데스 벤츠도 저러한 기업들 앞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1926년에야 세워졌으니까요. 그래서 독일인들이 겉만 번지르르한 제품에 시선을 주지 않는 이유도 오로지 최고만을 추구하도록 부지불식간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즐비한 기술력의 독일 이미지가 한국 때문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깬 것은 독일 기업이 제품을 잘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을 배워간 한국이 잘 만들어도 너무 잘 만들어 생긴 해프닝인데요. 도대체 한국과 독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의 큰 주제 기술력의 강국이라는 독일의 이미지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은 벌써 선진공업국이 되었지만 후발주자인 독일은 19세기 후반에서야 공업화 단계에 접어들었죠. 당연히 영국인들의 눈에 독일 제품의 이미지는 저품질의 저렴한, 지금으로 치자면 메이드 인 차이나의 느낌이었습니다. 영국 제품을 복제한 제품들도 질비했었죠. 그런데 쓰레기 품질의 메이드 인 저머니 상품들이 영국 시장으로 치고 들어오자 영국은 자국 제품을 보호하고 자국 소비자들이 질 좋은 영국산과 독일산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상품 표시법 머천다이즈 마크스 액트 실시와 더불어 원산지를 표시하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메이드 인 저머니가 사용됐죠. 그런데 그로부터 약 150년이 지난 지금 메이드 인 저머니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가지지 못한 기술력의 상징이 됐습니다. 포르쉐, 폭스바겐, 벤츠 등 자동차 산업으로 대변되는 제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 외 서비스업, 화학, 과학, 산업기계, 친환경 등등을 전부 아우르는 높은 기술력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로 발돋움했죠. 한국 역시 독일의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었습니다. 당장 인터넷에 독일, 한국이라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대한민국 기업이 독일 브랜드의 판매량을 넘어섰다던가 기술을 따라잡았다던가 독일에서 선전했다느니 하는 기사가 등장하는 것도 독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런 독일이었는데 지금은 고작 한국 제품을 따라 만드는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9월 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 IFA 인공지능 AI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의 삼성전자 및 LG전자뿐 아니라 독일의 보시비오 SCH, 밀레밀 등등 150여 개 국가에서 200여 개의 글로벌 가전 브랜드들이 AI를 접목한 친환경 고효율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전체 참가업체 중 중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처럼 대규모로 기업이 참가한 것은 미국의 경제 제재 강화 등으로 북미 시장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 기업들도 TV, 가전, 스마트폰, 로봇, 드론 등 다양한 첨단 제품을 선보였지만 그 중에는 한국 제품을 모사하거나 참고한 제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이야 워낙에 우리 기술을 흠모해 베끼는 것이 그리 이상해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독일, 그것도 유럽 가전업체 중 최고로 꼽히는 밀레밀가 우리 기술을 베낀 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에어리움 ARIUM인데요. 에어리움은 의류관리기로 2번 문을 두드리면 자동으로 열리는 노크 오픈 기능을 적용했고 밀레 스팀 오븐과 동일한 스팀 발생기를 장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스팀을 쏜 상태에서 내풍과 외풍을 동시에 이용해 옷에 주름을 펴주는 원리였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기시감이 듭니다. 왜냐면 이 의류관리기는 LG전자가 2011년 출시한 스타일러와 꼭 닮았기 때문인데요. 마르쿠스 회장은 에어리움은 처음 선보이는 제품이라며 의류관리기는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지만 유럽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라며 출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북미 등 해외에서 스타일러의 존재감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밀레는 아예 유럽을 대상으로 신시장을 만들겠다는 도전을 선언한 겁니다. LG전자는 이 사실에 불편했을 법하지만 밀레가 우리 스타일러와 비슷한 의류관리기를 전시했다. 경쟁자가 생겼다기보다 우리가 처음 내놓은 신가전이 세계에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의 의류관리기 시장은 삼성전자의 에어드레서 등이 가세하면서 한 해 60만 대 규모로 성장했는데 이제는 신혼부부가 꼭 챙겨야 하는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899년 독일인 칼 밀레 칼 밀, 1869-1938화, 라인하르트 진칼 라인하드 GINKAN은 1869-1939이 설립한 밀레는 유럽의 대표 가전업체입니다. 이뮨 컴플렉스를 출시한 상트 베른하르트보다 4년이나 앞서 설립된 독일 대표 100년 기업이죠. 워낙에 기술력이 특출나 경쟁사보다 늘 비싼 가격으로 출시되는
프리미엄 가전이지만 10년 이상 써도 잔고장이 없는 컨셉이 먹혀 전 세계적으로도 명품 가전업체로 꼽힙니다. 예전 한국에서도 돈 있는 집에서 과시용으로 밀레 제품을 들여놨을 정도로 비싼 가격을 자랑하죠. 그런 독일 대표 기업인 밀레가 LG전자의 스타일러를 따라한 에어리움을 내놓으면서 독일 기업이 이제 한국을 따라하는 시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한국은 많은 기술을 독일로부터 배우거나 전수받았는데 지금은 많은 분야에서 독일을 앞섰거나 대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무기 분야에서 도드라지죠. 일례로 잠수함이 그렇습니다. 인류 전쟁사를 통틀어 가장 큰 성과를 올린 잠수함은 아마 나치 독일이 개발한 유보트일 겁니다. 1915년부터 1918년 사이 총 2,500차례의 전투에 투입됐는데 무려 218만 톤의 선박을 격침시켰다고 하죠. 특히 당시 격침된 영국 선박의 90%는 전부 유보트에 당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활약은 멈추지 않았는데 유보트는 연합군의 물자 수송선을 침몰시키면서 영국을 아사 직전까지 몰고 가기도 했죠. 윈스턴 처칠 1874-1965전 영국 총리도 2차 세계대전 중 가장 무서웠던 건 독일의 잠수함이었다고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독일의 패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연합국 국가들은 전부 독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악몽을 선사한 유보트 설계도와 기술을 빼앗기 위해서였는데요. 한국은 독일로 달려가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잠수함 역사에서 유보트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전쟁 후 유보트 개발에 참여했던 기술자들은 기술을 버리기 아쉬워 HDWHOWALDTS VVERK 도이치 WERFT 조선소에 모여 작지만 강한 206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톤급 209 잠수함을 만들어 수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뢰 탑재가 가능한 209는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역사에 길이 남을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한국이 209를 도입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야 전두환으로 칭함 시절입니다. 1983년 버마현 미얀마의 아웅산 묘역을 방문한 전두환은 북한이 미리 설치한 폭탄에 암살될 뻔했습니다. 이 테러로 충격받은 그는 두 가지 국방정책을 천명했는데 하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 박정희로 칭함이 시작했다가 전두환이 중단한 현무미사일 개발을 이어감과 동시에 잠수함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든 수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무기를 개발한다는 사실은 극비로 취급됩니다. 한국 역시 1983년 독자 개발한 150톤급 잠수함 돌고래 역시 극비리로 시작됐죠. 지금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형 잠수함에 해당하는 150톤 급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더 큰 잠수함을 개발하기로 하고 독일로부터 209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이 미국 귀에 흘러들어가면서 전두환은 쿠데타로 자신의 정권을 인정해준 미국에 미운 털 박힐 필요는 없다며 잠시 중단했다가 임기 말에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 HDW로부터 209 잠수함 세척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1992년 마침내 한국 바다에 도착한 일본 잠수함에는 해상왕 장보고의 이름을 따 장보고함으로 명명했습니다. 1번함은 독일에서, 2번과 3번함은 옥포대우 조선소에서 건조됐죠. 그래서 이 잠수함을 바탕으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들에 장보고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독일 잠수함으로부터 기술을 가져와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중 으뜸은 단연 도산 안창호 함장보고 2 배치 1입니다. 2021년 8월 취역함으로써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에 이은 세계에서 8번째 3영톤 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국가가 됐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60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도산 안창호함의 개량형인 한화오션의 DSM이 3천과 일본의 다이게이급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조만간 수출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한국의 기술을 전해준 독일은 거론조차 되지 않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도산 안창호함을 통해 한국은 무장체계까지 전부 국산화를 이뤄냈습니다. 경어뢰, 대형어뢰, 잠대함 및 잠대지 순항미사일, 수직발사 시스템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이를 성공한 나라는 손에 꼽는데 도산 안창호함은 디젤 잠수함 중 세계에서 가장 큰 3영톤 급으로 기뢰, 어뢰, 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해상 및 지상 핵심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죠. 특히 장비의 국산화율이 76%에 이르는 만큼 수출 시 문제가 되는 지적재산권 및 수출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SLBM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무엇으로 운반하느냐에 따라 공중에서 투하하는 ALBM, 지상에서 발사하는 IC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으로 구분합니다. 그중 SLBM은 수중에서 발사되는 만큼 가장 두려운 탄도미사일인데 왜냐면 심해에서 갑자기 떠올라 미사일을 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한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SLBM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불편하기 마련인데 도산 안창호함에는 SLBM 발사대가 6기나 탑재됩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9월 15일에는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SLBM 발사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바다에서 솟구친 미사일이 400km를 날아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한 국가로 기록됐는데요. 이에 미국 잠수함 전문가 서튼은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이 공개한 도산 안창호함은 미사일 능력에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기술력 강국 독일로부터 기술을 배워와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과 손기술을 가미해 이제는 독일을 넘어 기술력 최강 대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 자신들을 뛰어넘은 한국을 보며 독일의 기분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궁이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32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사우디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국내 방산업체 LI진엑스원과 사우디 국방부 간 체결한 천궁2M SAM이 10개 포대 수출 계약을 2월 6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천궁이의 수출보다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가 이번 수출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요격 무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천궁이는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ADD 주도로 개발돼 LI진엑스원이 제작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무기 체계입니다. 탄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2017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 2018년부터 양산했습니다. 천궁이는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 통제 기술,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 기술, 다표적 동시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 등이 적용돼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 무기로 또 유도탄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 및 제어 기술과 연속 추력형 측추력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40km로 고도 40km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에 씁니다. 한 개 발사대에서 유도탄 최대 8기를 탑재해 연속 발사할 수 있고 항공기 위협에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한데요. 천궁이는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험 발사 당시 공중에서 2차로 점화한 뒤 마하 4.5 약 5500kmh 속도로 날아가 약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해 적 항공기 요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천궁이의 수출은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 UAE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K방산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의 큰손 사우디와 UAE가 구매한 만큼 중동과 유럽 추가 수출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사우디가 발주한 천궁 블록이 포대 숫자는 UAE와 동일한 10개이며 국방부 관계자는 사우디가 도입할 천궁 블록이 전체 규모는 10조 원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가 천궁이를 도입한 배경은 사실상 UAE와 같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자국의 남부 국경을 위협하는 시아파 후티 반군의 예멘 장악을 막고자 2015년에 전격적으로 예멘 내전에 개입했습니다. 그런데 후티 반군은 구소련과 북한에서 공급된 대량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9월 사우디와 UAE 모두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대부분 성공적으로 요격했지만 예멘 현지에서 작전 중인 UAE군이 SS-21 공격을 받아 무려 45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도 후티 반군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날려댔습니다. 사실 후티 반군이 운용 중인 탄도미사일은 북한제 혹은 구소련제, 이란에서 스커드를 모방해 만든 조잡한 모델이 대부분이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배치된 패트리어 PAC 미사일로도 충분히 요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PAC 생산 라인은 이미 종결된 지 오래였고 심지어 수명 연장을 위한 부품마저도 제대로 생산되지 않아 UAE나 사우디 모두 부품을 수급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PAC가 점차 소모되자 이들은 최신형 패트리어 PAC-3난 MSE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PAC-3는 발당 가격이 약 400만 달러, 한화로 약 50억 원이었고 PAC-3 MSE는 발당 50만 600만 달러, 한화로 6,08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PAC-3와 동급 성능을 보여주는 한국의 천궁블록이 미사일의 납품 가격은 약 17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군이 겨우 7개 천궁블록이 포대를 주문한 것과 비교해 사우디는 10개 포대를 주문하면서 가격 단가도 더욱 낮출 수 있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또 사우디에 앞서 UAE가 막대한 개발비를 지불해가면서 사막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이 크게 향상된 천궁블록이용 AESA 레이더를 발주했으므로 사우디는 동시에 이 혜택까지 얻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의존해 주로 미국의 무기를 구매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셰일오일 수출, 사우디의 예멘 내전 참전 등의 이유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은 사우디의 무기 판매를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우디는 미국을 대체할 국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의 방산이 급성장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기 시작했는데요. 고래서 이때 한국의 KGGB가 수출되기도 했으며 이때부터 사우디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군사력 건설에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사우디는 한때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S-400의 거래가 성사될 뻔했었지만 결국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사우디는 군사력 측면에서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방면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이며 우수한 가성비 무기를 생산하고 있고 사우디와 정치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 한국산 무기가 최선의 선택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시작으로 천궁블록이가 수출된 것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천궁블록이의 수출은 겉으로 드러난 LIGN-X1뿐만 아니라 숨겨진 주역들이 많습니다. 주도적으로 LIGN-X1이 큰일을 한 것은 맞지만 LIGN-X1은 천궁이의 유도탄과 전체 체계만 담당합니다. 그리고 한화 시스템이 천궁이의 레이더를, 한화의 어로스페이스가 천궁이의 포대를 각각 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 방산업체에 앞서 꼭 짚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국방과학연구소 ADD인데요. 천궁이 개발을 책임지고 총지휘한 기관이 ADD입니다. ADD는 천궁이 원천 기술을 개발해 업체들에 이식하며 천궁이 사업을 주관했습니다. 천궁이 사우디 수출은 ADD와 LIGN-X1,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ADD는 20세기 후반 30년간 태동, 성장, 도약의 시기를 거쳐 21세기에 본격적으로 비상하고 있다고 자평합니다. 2009년까지 국방과학 선진권에 진입했고 2010년부터 세계 수준의 연구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ADD가 세계 수준 연구개발의 첫 주자로 꼽는 것이 바로 철메이 성능 개량입니다. 철메이는 천궁이의 프로젝트명입니다. 천궁 또는 철메일은 항공기 요격용입니다. 이것을 성능 개량해 탄도탄을 요격하도록 개발한 것이 천궁이입니다.
ADD의 6년여 연구개발 결과 천궁이는 2017년 6월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해 전인 2016년 ADD 아능 시험장에서 약 10회의 개발 요격 시험에서 100-800 중했고 전투적합 평가 요격 시험에서도 하루에 4발 쏴서 표적탄 3발과 무인 표적기 1대를 모두 요격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양산됐고 공장에서 나오는 족족 전력화됐습니다. 당초 계획된 전력화 개시 시점이 2021년이었으니까 천궁이 성능 개량 사업은 몇 년 앞당겨 성공한 것입니다. 첨단 국산 무기 개발 역사에서 천궁이처럼 기간을 줄인 성공 사례는 없습니다. ADD 고위 관계자는 가장 보람 있는 개발인 동시에 가장 험난했던 개발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천궁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ADD는 장거리 요격 체계 LSAM, 한국형 아이언돔 LAMD, KF-21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한 미사일 또는 요격탄은 탄도순항의 현무를 필두로 비공, 비룡, 현궁, 천검, 홍상어, 해룡, 해성, 전술지대지, 천마, 신궁, 천무 등 두 손으로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천무 등은 이미 수출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에 수출된 천궁 블로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사우디가 LSAM 블로기와 천궁 블록 3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의 최대적은 이란이며 이란은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사거리 1300km급이 사하브 3탄도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했습니다. 이란이 이런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음을 파악한 사우디는 2017년 10월 사드 미사일 150억 달러, 한화로 18조 원 어치를 발주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THAAD 미사일 발사대 44대, 요격 미사일 360기, 화력 통제 체계 및 지휘소 16대, 레이더 7대, 보급 차량 43대 등 막대한 수량이었습니다. 게다가 유지 보수까지 포함한 전체 비용이 약 18조 원에 달했습니다. 다른 국가가 도입한 사드 비용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들여온 것인데요. 아무리 오일머니가 많은 사우디라고 하지만 사드의 막대한 비용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로부터 S-400지대공 미사일을 들여오려고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란이 보유한 사하브 3탄도 미사일은 종말 속도가 마하 7이하이므로 사드와 패트리어 PAC-3는 물론 천궁 블로기로도 요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란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5월 이란은 사거리 2000km급 카이바르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측의 주장이긴 하지만 스펙을 보면 탄두 중량 1.5톤의 사거리는 2000km이며 속도가 대기권 안에서는 마하 8, 외기권에서는 마하 16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펙대로 동작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만 마하 7 이하의 탄도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는 천궁 블로기와 패트리어 PAC-3로는 요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교해 LSAM 블로기는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가진 표적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궁 블록 3도 종말 단계에서 마하 7이 넘는 표적을 요격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입니다. 추가에 이란은 극초음속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LSAM 블로기 안에 극초음속 부스트 글라이드를 요격할 수 있는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들 이유로 향후 LSAM 블로기와 천궁 블록 3가 개발이 완료되면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사우디와 UAE가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천궁 블로기의 실제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으니 그 다음 버전도 관심있게 눈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방산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UAE와 사우디 모두 LSAM 블로기와 천궁 블록 3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화시스템은 UAE의 요구에 맞춰 최신 AESA형 레이더를 개발했고 이를 기반으로 천궁 블록 3용 MFR 레이더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즉, 사우디와 UAE는 천궁 블록이용으로 도입한 AESA 레이더를 일부 개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천궁 블록 3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한국은 198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방공 유도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해 1980년대 말에 단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인 천마를
1990년대에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인 신궁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천궁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로 우리 기술진이 11년의 연구 끝에 개발 완료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우리 군이 개발하고 운용하고 있는 지대공 요격 미사일에 잇따라 관심을 보이며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공체계라는 미국의 방공 시스템은 가격도 엄청나게 비쌀 뿐더러 납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정치적인 이슈도 작용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판 방공체계는 다른 국가 대비 비용이 저렴하고 질 좋은 방공체계로 알려져 찾는 나라가 많습니다. 앞으로 사우디와 UAE 등 중동을 비롯해 한국의 방공체계에 관심 있는 국가가 또 어디가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벌어지자 한국의 포탄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많이 쓰이는 155포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생산력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에게 도와달라며 나서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지난 코로나 사태 때 드라이브 스루를 보여줘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번에는 유류 탄약 보급에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선보여 주목받았습니다. 육군 7기동군단 예하 군수지원단이 2023 호국 훈련의 하나로 지난 20일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유류 탄약 보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군수지원단은 공격부대인 3기 가벼단을 지원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보급 방식을 육군에서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곧바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인데 군수지원단은 이에 차간에 유류와 탄약 보급이 필요한 차량이 사전에 설치된 보급소를 통과해 필요한 물자들을 보급받는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드라이브 스루를 적용한 결과 기존 전투근무 지원부대가 직접 작전부대를 찾아가 지원하는 보급 방식과 비교해 유류 탄약 보급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팬데믹에서도 한국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였는데 최근 일어난 충돌과 전쟁에서도 한국은 제일 주목받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무기 생산 역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럽에서 개최된 포럼에 한국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나토 산업포럼 연설에서 처음으로 일본, 한국, 호준 등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도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올해 포럼은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장기화 여파로 나토 각국의 무기 재고가 바닥나면서 공동조달 확대 및 생산 가속화 요구가 고조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행사에 한국을 초대한 것은 도와달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최근 북러 간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기거래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싱턴 포스트는 지난 8월부터 북러 간 5회 왕래하며 컨테이너 1000개의 무기와 탄약이 제공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1년 이상의 포탄이 비축되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전직 정보 요원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 브루스 클링너는 한국과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한국이 많이 생산하고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155 방사포탄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2일 뉴욕타임스는 미국 안보관리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포병 소모 전화와 이스라엘 공습 및 시가전이 각각 다른 패턴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두 전쟁 모두 오래 간다면 각국이 원하는 무기가 겹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경쟁적으로 얻길 원하는 무기로 NYT는 155포탄, 스팅어 휴대용 대공미사일, 스마트 폭탄 등을 꼽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지상 수십 km 내의 목표물 타격을 위해 155포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올 초부터 서방에 집중적으로 요청한 게 바로 155포탄인데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200만 발 이상을 받았지만 더 많은 포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이 임박한 이스라엘도 다급하게 요청하자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려던 155포탄 수만 발을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지금 미국의 결정에 반발하고 미국은 새로운 대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이 공백을 메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과 동맹국의 비축량을 보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그 나라는 많은 서구 기업들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을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서유럽 무기 회사의 생산 능력은 감소했으며 이제 생산을 늘릴 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슬로 평화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니콜라스 마시는 사람들은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수만 명을 고용하는 거대한 공장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포츠카 공장과 유사한 공장을 봅니다.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지만 생산 능력은 작습니다. 라고 현실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산업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엄청난 생산이 가능한 거대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155포탑은 귀해지면서 최근 400까지 가격이 뛰었는데 한국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300만 발이 넘는 양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이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탄약 생산량이 30만 발에 불과한데 한국의 보유량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나토 회원국은 재래식 무기 생산 시설이 거의 없고 미국도 첨단 무기 생산 시설에 집중하면서 재래식 무기를 등한시에 155포탄 생산량이 한 달에 1만 발밖에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풍산 설비에서 생산할 수 있는 탄약량이 월 20만 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은 부울경의 중공업공단과 전남화학공단에서까지 찍어내면 일주일에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호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스페인에 155포탄 공장을 짓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해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아예 유럽 시장을 겨냥해 스페인에 155탄약 공장을 짓기로 하고 최근 MOU까지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미 뉴욕타임스 NYT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유럽연합의은 1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155포탄 100만 발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축된 군수산업으로 EU가 해당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럽 내 포탄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노르웨이 남모의 모르텐 브란트제그 대표는 포탄 100만 발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유럽의 생산 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발 공급 약속을 하지 말아야 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도저히 생산력을 확보할 수 없자 한국의 기업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스페인 현지에서까지 생산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의 입장에서는 포탄과 자주포를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내 탄약 생산 기업 풍산은 꾸준히 포탄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폭파하지 않고도 전차를 관통할 수 있는 놀라운 대전차 로켓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로켓은 폭발 반응장갑 미기폭식 성구탄두를 갖는 이중탄두의 기술로 반응장갑을 폭발시키지 않고 관통 구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전차의 측후방은 다 뚫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는 수많은 전차들이 드론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 T-90M 탱크의 장갑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풍산이 만든 이 대전차 로켓에 무기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155포탄을 비롯해 각종 포탄을 많이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육군이 K9, K55 자주포만 2,000여 대를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트럭으로 끌고 다니는 155 자주포도 4,700여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병력이 몇 배 많은 중국을 압도하는 포병 전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세계 최고라 불리는 명품 K9 자주포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K9 자주포 18문을 배송했습니다. 이번 아덱스에서 인도는 중국 근처에 배치한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새로운 포탄을 한국이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사거리 연장 포탄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사거리가 연장된 신형 발사체의 도입은 인도군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25일 최초로 실전 배치된 K9 자주포를 공개했습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집트군은 25일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이 제4기갑 사단을 시찰하는 동안 처음으로 155K9 자주포와 관련 K10 탄약 차량이 공개됐다고 했습니다. 최근 세르비아 한 군사 매체는 이것이 바로 현대 인비저블 탱크입니다. 우수한 자동차에 더해 한국인들은 최고의 군용 기계도 만듭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현대로템이 만드는 새로운 주력 전차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스텔스 기술을 활용한 최신 디자인은 현대자동차와 함께 탄생해 육상 차량의 미래를 조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연이어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나라들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 한국은 이제 포탄을 비롯해 최신 무기까지 개발하고 만들며 세계 최강의 방산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